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팁. 자, 지금 학개론과 민법이 1차 과목입니다. 지난주에요. 합격자 발표도 했었고 합격자 모임도 가졌고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틀 전입니다. 이제 그 학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분인데요. 62년생입니다. 50대 중후반이죠. 이분이 중개사 공부를 딱 1년 하셨는데 공부를 참 성실히 했고요. 이분이 효성이 지극합니다. 모친이 따로 이제 뇌졸중으로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매일 강의 안 빠지고 듣고 또 매일 모친한테 돌봐주고 하니까 얼마나 효성이 지극합니까? 예. 공부를 너무 차분히 잘하셔가지고 원래 시험도 잘 봤습니다. 학원에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면서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합격자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학원의 부원장님이 전화했습니다. 학교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했으니까 뜻밖의 시험 떨어졌대요. 본인 시험 됐다고 알았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1차, 2차. 2차는 당연히 합격했고요. 1차도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본인이 시험 치고 시험지 받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답안 맞긴 다 있잖아요. 그거 딱 매겨보니까 60점이에요, 60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20 몇 번 문제가요. 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5번 해가지고 답을 이렇게 체크했다. 정답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산 인력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합격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인력공단 직원이 별도로 이분이 마킹한 답안지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보시라고. 안 됐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요. 20 몇 번이 분명히 5번 정답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했는데 마킹은요. 4번에다가 정답한 거야. 이래서 시험 안 되는 거야. 한 문제로. 기가 막히잖아요. 시험지는 맞는데 마킹을 한 게 삐끗하는 바람에 시험 안 됐거든요. 와, 정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요. 1차가 딱점, 60점이면요. 불안합니다. 예. 정말로 고생합니다. 시험 딱점이면요. 발표했더니 한 달 동안요. 하루는 학교는 꿈꿨다가 떨어진 꿈꿨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요. 전당적 왔다 갔다 하다가 발표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는요. 절대 이렇게 너무 아슬아슬 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몇 점? 65점요. 그러면 한두 문제 오차가 생겨도 시험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는요. 한 65점이 좋아요. 65점. 자, 어쨌건 1차가 이런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 이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결혼 60점이다. 민법 60점이다. 합격 맞죠? 다시. 자, 결혼 50점이다. 민법 70점이다. 이거 합격 맞죠? 네. 세 번째. 학교는 70점. 민법 50점. 합격 맞죠?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그래서 요 셋 다 모두 합격인데 여러분이 셋 중에 지금부터 하나만 선택하세요. 나는 어떻게 합격할까? 예. 요대로 묻겠습니다. 몇 번요? 3번요. 뒤에 번은요? 짜고 쳤나? 뒤에 번은요? 3번요. 웬일이야? 이런 게 없는데요. 되게 세 번 물어보면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3번, 2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1번 하시는 분은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1번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일 나거든요. 자, 60. 이거는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강조하잖아요. 1차 시험은요. 무조건 한 과목 어렵게 나오고 한 과목 쉽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60은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이는 잘못된 목표가 되고요. 여러분들 판단은요. 자, 2번, 3번 중에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민법이 자신 있으면요. 민법 요거 보시면 2번입니다. 학군이 좋으면요. 이때는 이제 3번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2번 또는 3번으로 목표를 정하시고요. 자, 가능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2번이건 3번이건요. 어떤 경우라도 학교로만큼은 여유있게 70점을 따는 게 좋아요. 민법이 50, 70 관계없이 학교를 아예 따버리면요.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험은요. 무조건 민법 준수와 관계없이 학교는 70점 전략이면요.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70점 받기 위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지키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학교로는요. 간평 구멍 났어요. 몰라요. 계산 문제 몰라요. 그래서 둘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간평 볼까요? 몇 문제 나와요? 6문제, 7문제. 계산 문제 몇 문제? 적어도 8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시면요. 70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간평요. 이 중에서 4문제만 득점하자. 4문제. 제 수만 잘 듣고 그냥 따라오시면요. 4문제 부담 없습니다. 무조건 득점합니다. 왜? 간평은 되게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중에 반타작만 하자. 몇 문제? 4문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요. 계산 문제가 총 8문제가 나오는데 학급 문제가 몇 문제? 2문제. 그냥 줘요. 문제를요. 상급 문제는요. 무조건 갖다 버리자. 찾아보지 마시고. 중급 문제가 4문제, 5문제인데 이것도 자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반타작 2문제만 풀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학급 2문제, 중급 2문제 요거 1년 동안 준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몇 개? 4문제만 득점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점하게 되면 얘가 몇 점? 10점. 얘도 몇 점? 10점. 이만큼이 보너스 점수가 돼요. 그래서 간평 체계 잡고 계산 문제 학급 2문제, 중급 2문제, 4문제 별거 아니거든요. 10점 확보가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러면요. 이 시험 따고 들어가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간평은 학교는 늘 5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간평하고 계산 문제 요 2개 평만 넘겨버리면요. 무조건 70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평만 잘 넘기시면요. 자동적으로 70. 민법은 어떻게 따더라도 합격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없이 처음부터 학교는 70점 잡게 되면요. 1차는 아주 안전하게 여유있게 합격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꼭 벽을 넘기세요. 간평 벽을 넘기자. 계산 벽 넘기자. 그래서 특히 요거 2개 파트는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요. 무조건 정리가 돼요. 아주 강해집니다. 보세요. 인문과정부터 3주 남겼는데 간평을 하나씩 보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1년 동안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2개 평만 꼭 넘겨 들어가세요. 1차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이어서 계속 감정평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휘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필요성입니다. 간평은 왜 필요합니까? 교재 96페이지죠. 목차 2번 보게 되면 간평 필요성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번만 집중하세요. 1번이 중요하니까요.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1번 밑줄 하세요. 합리적 시장의 부존재로 인한 필요성 밑줄 하시고요. 자, 1번만 아시면 돼요. 얘가 뭐냐? 자, 지금부터 평가의 필요성을 설명드립니다.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특성 때문에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별도로 가격과는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바로 괄호 1번입니다. 보충 설명드리자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이해합니다. 이제 그래프도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프를 두 개 비교해요. 먼저 왼쪽 그래프는 동산, 일반 재화입니다. 동산이 되고요. 오른쪽이 부동산, 특히 토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비교합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그래프 아시죠? 수요 공급. 그러면 일반 재화는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 우상향. 예, 우하향. 수요.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다 아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요 그래프 아는 거잖아요. 얘가 어떤 시장? 합리적 시장입니다. 동산은 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결정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비교합니다. 부동산은요. 똑같이 수요가 우하향 움직입니다. 우하향 모양인데 공급이 문제가 돼요. 부동산 땅은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키죠. 그래서 바로 얘가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수직입니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언제나 공급은요. 이만큼 한정이 되었고요. 이 공급량은 절대로 이상 절대 X 증가 못 시킨다 해서 수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래프가 다르다. 여기서 가격은요.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두 개 보시면서요. 동산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뭐처럼 보이죠? 예, 가비. 얘가 바로 가비 이론. 가비는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저절로 움직이면서 저절로 시장이 결정이 돼요. 얘가 바로 소위 마샬의 가비 이론입니다. 둘 다 움직입니다. 얘는요. 가비가 똑 부러졌네. 부러진 가위, 고장난 가위. 가위가 고장나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시장은 저절로 존재하지가 않게 되고 가격도 저절로 결정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가격 구하자.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 활동에 의해서 가격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무엇 때문에?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넘어가요.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두 가지예요. 1번 정책적 기능,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능이 항목 4개 나오고요. 경제적 기능 3개 나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1번 정책적 기능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적 활동 적어주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요. 경제적 기능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사적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이고요. 사적 활동과 관계되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 기능은 항목 4개 있죠. 이게 모두가 뭐지? 공적 활동. 따라서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다. 1번에다가요. 이렇게 메모하실래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지역 지구제 적어주고요. 지역 지구제 아시잖아요.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이용. 지역 지구제는요. 무슨 활동이지? 공적 활동입니다.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2번요. 자, 적정 부동산 가격 유도.
2번에다가 적어줍니다. 화살표. 부동산 적정 가격은요. 화살표 적어줘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바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이때 공시지가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있거든요. 여기다 바로 공적활동입니다. 공적활동. 3번요. 합리적인 손실보상. 3번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여기다가 표준지 적어주고.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이에요. 항상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평가에서 보상금 매겨서 모두가 표준지로부터 보상평가, 보상금 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조건 뭐지? 공적활동. 다음에 4번요. 과세 합리화. 4번도 화살표요. 4번은 화살표. 개별 공시지가 적어주고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항상 모든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개별지가로 세금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무슨 활동? 공적 활동. 모두가 정책적 기능입니다. 반복합니다. 보상평가는 뭘로? 표준지 공시지가. 모든 세금은 뭘로? 개별 공시지가. 여러 출제가 자주 됩니다. 모두가 무슨 활동?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2번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얘는 사적 활동이죠. 그럼 1번 보게 되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얘는 뭐냐? 예를 들어 볼까요? 효율적 배분. 자, 길동역 나오자마자 우리 학원 빌딩이 있어요. 얘가 10층입니까? 11층입니까? 몇 층이죠? 12층이에요. 그럼 대충 불러주세요. 자, 이 빌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충 몇 억점 할까요? 그럼 불러줘요. 30억은 심했다. 10억요? 그소지 뭐. 이게 뭐 30억이면 15억입니까? 얼마요? 아, 너무 짜게 본다. 50억 잡을게요. 50억 잡을게요. 그러면 자, 저희 빌딩이 얼마? 50억. 평가하니까 50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적정 가격이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이 빌딩을 평가하니까 50억이다. 얘가 기준 가격입니다. 이걸 갖고 매매하고 사고 팔고 임대하잖아요. 사고 팔고 매매 임대한다 뭐 바로 자원배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뭐 사고 팔고 하니까 효율적 자원배분, 효율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배분 기능이고요.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얘가 뭐냐? 다시 요거 보시면서요. 가격이 얼마죠? 50억이잖아요. 50억 평가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뒷돈 먹었어요. 그래서 50억짜리 빌딩을요. 얼마로 평가하자? 100억. 아마 뒷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100억 받고 대출 받으면 한 70억 나오겠지. 요거 먹고 톡 깨버리면요. 그냥 20억 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돈 받아먹고 부풀려서 허위평가했다. 어쨌건 얼마? 100억입니다. 이걸로 평가해서 거래되면요. 이 자체가 거래질서가 문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평가하라 말입니다. 모두가 사적 활동입니다. 다음에 3번요.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는요. 부동산 투자를 돌리자. 항상 투자의 기준도 항상 이 적정 가격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따진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사적 활동이죠.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정책적 기능 4가지, 경제적 기능 3가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자. 각각 동그라미 2번을 조심하세요. 정책적 기능에서 2번 밑줄 하세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유도 밑줄. 얘는요, 공시지가니까 정책적 기능이죠. 자칫하면요, 적정한 부동산 가격 하게 되면 자칫하면 경제적 기능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2번요. 경제적 기능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 하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밑줄. 얘는요. 경제적 기능인데 자칫하면 정책적 기능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2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이제 목차 2번 감정평가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류가 중요하다겠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류 봅니다.
자, 분류는 여러분들이 목차 그대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가 제도상 분류. 두 번째가요. 업무 기술상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제도상 분류가 첫 번째, 공인평가와 공적평가입니다. 두 번째,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입니다. 세 번째, 공익평가, 사익평가, 그리고 법정평가예요. 여기까지가 제도상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목차 2번, 업무 기상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단독평가와 공동평가입니다. 다음에 현황평가가 있어요. 다음에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 그리고 소급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참모 평가와 수시적 평가. 다음에 1차 수준의 평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모두가 업무 기술상 분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제도상 분류에서 공인평가와 공적평가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얘는요, 평가 주체를 말해요. 평가 주체. 자, 평가 주체가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평가, 즉 사인이죠. 개인이 평가하지가 않고요. 공적 기관이 평가합니다. 이러면 공적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인평가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뭐죠?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정평가사. 우리나라가 뭐죠? 공인자가 붙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치고 합격하면요, 국가에서 자격증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인평가사가 바로 평가를 한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항상 공인 자격증 취득 위해서 누가 평가한다? 개인이 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개인이 합니다. 반면에, 공적 평가는요, 개인이 평가 절대 못해요. 어디서? 공적 기관요. 아주 드문 예지만은요, 얘는 어디서? 독일은요, 절대 개인이 평가 못합니다. 독일은요, 평가위원회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평가하니까 독일은요, 공적 평가가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공인제도를 채택한다.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인제도. 다음에,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인데요. 얘는 꼭 기억하세요. 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모의고사 자주 봅니다.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뭐냐? 교재 볼게요. 98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1번 필수적 평가는요. 첫 단어 밑줄 아세요?
일정한 사유 밑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일정한 사유. 예를 떠올리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경매평가 또는 보상평가. 얘가 바로 필수적 평가입니다. 경매평가 있죠. 어떨 때 경매 들어갑니까? 은행에 원리금을 갚잖아요. 그래서 3기 이상 연체하면요, 경매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가요. 그럼 이제 3기 이상 원리금 연체하니까 경매 넘어가죠. 이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이 경매 가격을 다시 또 평가해야 됩니다. 얼마다 하면서요. 어떤 사유? 3기 동안 원리금 안 갚으니까 경매 넘어간다. 이때 경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보상평가는요, 어떨 때? 공공사업 할 적에 수용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보상금 줘야 된다. 보상평가. 이가 바로 필수평가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경매는 꼭 기억하세요. 경매평가는 무슨 평가? 필수평가다. 우리 시험은요, 경매평가는 의무적 평가 X 틀린 말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의무적 평가는요, 교재 볼까요? 2번요. 의무적 평가는 이해관계는 밑줄 아세요? 자유로운 의사 밑줄. 자유로운 의사에서 평가한다. 의무적 평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내 마음 내킬 때 의뢰하면 돼요. 얘가 바로 의무적 평가이다. 대표적인 예가 담보평가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평가 대출 받고 싶을 때 담보 맡기잖아요. 이거 바로 의무적 평가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매평가는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얘는 잘 나옵니다. 공익평가와 사회평가는 말할 게 없어요. 공익이 목적이면 공익평가, 사익이 목적이면 사회평가해서 얘는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요. 다음에 법정평가는요. 법정. 얘가 뭐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말해요. 그래서 줄여서 법정평가라고 부릅니다. 법정평가. 이때 법정 하면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법정평가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예가요. 과세평가 또는 보상평가 또는 공시지가입니다. 얘가요, 모두가 법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여러분들 2차 과목 세법 공부하면요, 각종 국세, 지방세, 토지에 대한 세금은요, 모두가 개별의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세법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법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보상금액이자 보상에 대한 기준법이 있잖아요. 공시지가 뭐죠? 바로 부상하기 공시법이 있잖아요. 모두가 법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법정평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업무 기술상 분류이다. 첫 번째, 단독평가와 공동평가인데요. 얘는 뭐냐? 평가는 수를 말해요. 수에 따른 분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가하면 단독평가입니다. 다음에 2명 이상이 평가하면 공동평가입니다. 주로 대부분 평가들은요, 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하면 돼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러나 공동평가는요, 주로 보상평가. 보상금 매길 때 둘이 평가해서 이렇게 산술평으로 보상금 구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 평가할 때도 있기도 있더라. 단독평가와 공동평가입니다.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얘는요, 평가 시점을 말해요. 시점에 따른 분류다. 시점. 그래서 현황평가는
바로 현재 시점. 그리고 조건부, 기한부 평가는 시점이 미래다. 속어 평가는 시점이 과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12층입니다. 좀 전에 50억이었죠. 50억이다. 만약 저희 학원 빌딩 건물이 50억 하게 되면요. 이 말은 언제 가격이죠? 오늘 현재 지금 가격입니다. 이 말이 생략됐잖아요. 얘가 뭡니까? 현황평가, 현재니까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는요. 반드시 이 50억이 3년 전 50억이다. 시점 밝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지? 속어평가. 얘가 5년 뒤면 50억이다. 뭐죠? 조건부 또는 기한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부 평가와 기한부의 차이점이 뭐냐? 물론 조건부와 기한부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이렇게 많이 공부하거든요. 이 차이점이 조건부 하게 되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죠. 장래 도래 불확실입니다. 반면에 기한부는요. 장래 도래가 확실해요.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년 시험은 언제 친다고 하던가요? 10월 27일요. 토요일이죠. 심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얘기합니다. 당신 내년 시험 공부하는데 내년 시험을 쳐서 만약 if 합격을 한다면 내가 그랜저 한 대를 뽑아줄게. 조건 좋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이면요. 합격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한다고요? 정답은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은요. 시험은 뚜껑 눌러봐야 됩니다. 해서 합격할지 안 할지는요. 하늘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예. 얘가 뭡니까? 불확실하지. 뭡니까?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부 평가. 그러나 기한부 평가는요. 여기서 요것만 싹 지워버릴게요. 요것만 지워요. 당신 10월 27일 날 시험만 친다면 차 뽑아줄게. 얘는 무조건 기한은 돌려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감정평가의 시점은 현재, 과거, 미래 모두가 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이때 자 시점을 꼭 따진다 해서 여기서 기준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단어가 중요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요. 제목 그대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10억짜리 있대요. 이 10억이 현재 10억인지 5년 전 10억인지 1년 뒤가 10억인지 시점을 분명히 밝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10억이 언제 가격인지 이때 기준시점을 분명히 밝히자. 얘는 중요합니다. 지금 잘 나와요. 지금부터 따로 얘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시점입니다. 자, 기준 시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얘는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하다. 보통 가장 많은 게 얘가 최고 많아요. 10억에 가면 주로 현재 10억을 말하니까 현재가 최고 많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기준 시점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뭘 가리키느냐? 바로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말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얘는요, 출제가 무척 잘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많은 수험생들이
기준 시점 하게 되면요. 단어가 짧죠. 가격조사 완료일자. 그래서 땡 해놓고 그냥 암기 끝. 공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또 돌아서면 까먹어버립니다. 그냥 공부가 체계가 완전히 제대로 못 잡고 있잖아요. 도대체 가격조사 완료일자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자,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면 12월 1일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합니다. 어디는 땅? 제주도. 땅 평가해 주세요. 의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요. 6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가야 됩니다. 평가사가요. 평가하려면. 제주도 가서요. 자, 여기서 이 땅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 처음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뭐? 현지조사. 그래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가서 탁 자료 수집합니다. 현지조사. 3일 동안. 다음에 12월 8일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작성할 적에 양식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해서 평가하니까 여기다가 감정평가 가격 10억 적어야지. 10억. 그래서 가격이 10억 나왔단 말이에요. 보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12월 10일 날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날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왔습니다. 가격이 얼마 나왔죠? 10억 나왔잖아요. 이 10억의 기준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10억은요, 기준 시점은요, 1일일까요? 4, 6, 8, 10, 며칠 될까요? 8일, 10일 또. 보세요. 이건 알았는데, 예를 드니까 이제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될까 하는 것은요, 답이 나왔지. 기준 시점은 앞에서 뭐라겠습니까? 가격조사 완료 일자, 무슨 일자? 완료 일자. 그래서 이때 현지조사 똑같으면 바로 가격조사가 돼요.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언제? 6일입니다. 이때 자 10억은요. 기준 시점이 언제?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언제? 6일이다. 그래서 이때 기준 시점이 언제 된다? 12월 6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요. 이 땅에 대해서 공부 꽁꽁 또 탐문하고 이것저것 다 자료 수집하잖아요. 수집이 언제 끝났다? 6일날 끝났잖아. 6일날. 그래서 이 끝난 자료를 분석하니까 이 자료가 얼마 하더라? 10억 하더라. 이때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 들으니까 지금 이거를요. 대놓고 암기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지, 이해. 이런 사례별로 받으니까 얘가 시점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경매 사이트에 있죠. 들어가면요. PC하면 홈페이지 보시면요. 경매 사이트에서 나오잖아요. 경매 소지 지분 쭉 나면서 별도로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나오잖아요. 감정평가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 몇 월 며칠 바로 예를 가리킵니다. 예를요. 두 번째. 기준 시점은요. 감정평가 보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사항이지 임의적 기사항하면 틀린 말입니다. 임의적 기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기사항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가격을 10억 정해놓고요. 이 시점이 빠져있으면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근거. 우리 학원 빌딩이 있죠. 이 건물 가격이 지금 50억이잖아요. 5년 전 50억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가격은요. 5년 전 다르고 현재 다르고 5년 후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아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게 5년 전인지 현인지 반드시 시점을 밝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을 분명히 밝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입니다. 출제가 잘 됩니다. 따라서 견시점이 강조되는 것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다. 자꾸 우리 시험은요.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더라. 자꾸 예측의 원칙을 집어넣으니까 틀린 단어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만 나왔다면요. 다 필요 없어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가격 조사 완료 일자. 근거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래서 이거 두 개만큼은 꼭 떠올리고 지나가자. 시험은요. 이것만 계속 묻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공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 시점은요.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가능한데 이렇게 이걸 밝히려면 결시점이 뭐냐 했을 때 자, 이 두 개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류 설명하잖아요. 이 많은 설명들이 입문과정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과정은 지금 제가 전부 다 아주 깊이 있게요. 고급 과정입니다. 이걸 빠짐없이 설명 다 드리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럼 자,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수업을 들으니까, 감정평가 분류 쭉 따르니까요. 되게 어려워요. 따라만 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지금요. 예. 어떻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작정 이거 밑줄 쫙 긋고 암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다. 예를 들었잖아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르면요. 앞으로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계속 따르면 간편도 체계가 다 잡힌단 말입니다. 자, 다음에 자 1차, 2차, 3차 수준입니다. 얘는 뭘 가르치느냐. 참고로 1차, 2차, 3차 세 가지죠. 힌트 드릴게요. 숫자가 커질수록 전문적이다. 힌트 들었습니다. 그럼 가장 전문적인 게 몇 차 수준? 예, 3차. 그러니까 얘가 전문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바로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누굴 말해요? 감정평가사. 예, 반드시 뭐 자격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자격증 갖고 평가하면 가장 전문직이다. 뭐 3차 수준의 평가대 말입니다. 그럼 1차는 뭡니까? 가장 비전문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관병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1차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이거 뭐 얼마 합니까? 어떤 분은 30억이다. 어떤 10억이다. 바로 1차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그러면 2차는 뭐가 될까요? 중간이죠. 중간. 중간이면요. 자, 바로 일상 업무로 다룬대요. 일상 업무. 전문가는 아닌데 자격증은 없는데 부서를 늘 일상 업무로 다룬대요. 예를 들면 은행 가면요. 대출 담당 있잖아요. 대출 담당에 딱 가니까 은행 대출 직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거의가 자격증 없이 근무합니다. 평가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 대출기 가게 되면 맨날 담보대출 해주고 있잖아요. 뭐 업무를 늘 다루잖아요. 몇 차 수준?
2차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해서요, 중개활동합니다. 자, 이 근처에 사무실 딱 차려놓고 아파트 팝니다. 이 아파트 얼마 합니까? 묻잖아요. 아, 이 아파트요, 5억 합니다. 가격 주시잖아요. 몇 차 수준? 바로 2차 수준. 왜? 평가사 사기처는 없잖아요. 어쩌면 너 업무를 다루고 있잖아요. 몇 차? 2차 수준의 평가가 된단 말입니다. 1차, 2차, 3차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응용합니다. 응용. 응용하면요, 요거 지웁니다. 1차, 2차, 3차까지인데 평가 다 지우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중개. 똑같아요. 1차 수준의 중개활동, 2차 수준의 중개활동, 3차 수준의 중개활동이다. 이것도 통한단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전문적인 뭐가 되지? 전문가. 무슨 자격증? 공인중개사 3차 수준입니다. 1차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시작했잖아요. 그럼 2차는 누구를 말합니까? 2차는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 있죠. 널 다루고 있잖아요. 잘 알거든요. 이런 수준은 바로 2차 수준의 중개활동입니다. 앞으로 이제 1차, 2차, 3 나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우리 교재는 1차, 2차, 3차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죠? 예.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4번요. 참모평가봐 수시평가입니다. 자, 이만 하시면 돼요. 참모평가는 뭐냐? 그걸 1번 보세요. 참모평가란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하세요. 고용된 단체 밑줄. 고용된 단체. 얘가 바로 참모평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은행 가니까, 자, 요 오른쪽 코너에 대출, 자, 창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직원이 대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 업무를 맡게 되면요. 이 직원은요, 자기를 위해서 평가합니까? 은행에 속해서 평가합니까? 은행에 속해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은행에 속해서 평가한다? 참모평가입니다. 참모평가. 아, 그래서 은행의 직원이 평가하는 건 뭐지? 고용된 기관을 위해서 평가한다. 참모평가가 되고요. 얘는요, 1차, 2차, 3차, 몇 차 수준? 바로 늘 다르죠? 2차 수준입니다. 다음에요. 수시적 평가는요, 교재 볼까요? 거래 2번요. 수시적 평가는 특별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밑줄 하세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밑줄. 여러 분야의 전문가. 얘가 뭐냐? 여러 분야의 전문가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전문가, 여기도 전문가 나왔잖아요. 근데 달라요. 이때 전문가는 자 평가라면 이때 전문가는 무슨 자격증? 감정평가사. 그러면요, 감정평가사는 전문가 맞잖아요. 근데 평가사가 평가활동 하게 되면요, 자기만의 또 파트가 있어요. 나는 평가사인데 보상평가 전문, 경매 전문, 공장 전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자기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꽝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낚싯배요. 큰 배, 큰 배. 참 큰 사고잖아요. 이 큰 배가 사고 냈습니다. 평가어리 들어갔어요. 평가어리. 그럼 평가사가 아무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사가 배만 타보거나 했지. 배에서 엔진, 기관 아무것도 몰라요. 평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는요, 만물 박사가 아니에요. 평가사한테 대형 선박 평가해 달래, 항공기 평가해 달래, 아무것도 평가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아예 평가를 각화시킨다. 안 하든지
또는 이런 평가 어리더라면요. 이때는요. 별도로 선박회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와서 평가를 얻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 전문 분야가 필요하면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와서 평가를 요청해야 됩니다. 얘가 무슨 평가? 수시평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요. 5번 독립평가와 분평가, 6번 일괄 구분 분평가는요. 자, 별도로 이제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그때 가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평가 분류까지 봤습니다. 분류까지요. 자, 인문관계만요. 기초론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트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적어도 평가가 먼저는 다 이해는 됐을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6주, 7주, 8주, 다음 주는요.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요거 하고요. 다음에 물건물 평가 이거죠. 요거 하고 요거를요. 다음 주 중에 전부 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